부모님께서 옆에서 잡아주지 않는다면 하질 않아요. 네.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바라는 것은 상당히 무슨 생각과 같냐면 그냥 화초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잖아요. 일주일 안에. 네. 그 부모가 관리해주고 지도 챙겨주지 않고 그냥 공부해라 하는 거는 그냥 화초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잡초로. 부모님이 개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다 싸우는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싸웁니다. 맞아요. 시간이 좀 예. 흐를수록 소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들한테는 옆집 애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라. 옆집 애를. 아, 내가 아니고. 예. 옆집 애는 내가 이렇게 화내지 않거든요. 우리 다시 생각해볼까? 뭐 이러죠. 그래서 정 안 되시면 얘가 옆집 애나 조카라고 생각을 하셔라. 그럼 이제 감정이 훨씬 덜 올라오죠. 방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옆집엔 친절하죠, 옆집 애한테. 좀 더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예.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자기주도학교도 이제 부모님들께 권하는데 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아이가 보통 이제 답답해가지고 아이를 예. 혼내고 이러다 보면 애가 이제 엄마가 공부하는 걸 경기를 일으켜요. 그렇죠, 네. 결국 그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좋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못 푸는 문제를 주지 마세요. 웬만하면. 네. 처음에는. 잘 풀 수 있는 거 한 8개, 9개 주고 고민해야 될 거 한 문제 줘서 이것도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못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혼낼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칭찬해 줄 일이 많게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네. 쉬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해주면 그런 트러블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의 그 경험을 떠올려 보면 채점할 때 좀 예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냥 맞은 문제 동그라미로 예. 하시는데 틀린 문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비가 내려요.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아이들 심리를 저도 다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유약한 아이들, 네. 좀 그런 애들 틀렸다고 안 해요, 그냥. 동그라미 맞춰서.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아이들이 뭐 기다려주고 뭐 응원하는 건 좋은데 틀린 답을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으로서 그 틀린 답을 보았을 때 이제 마음 자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한테는 말하지 않는, 그게 뭘까요? 아우 답답해. 일단 표정이 확. 네, 아유 이것도 모르나. 근데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한테는. 예. 그때 내 마음속으로는 일단 내 아이가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걸 지금 찾아낸 것이 참 좋은 지금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수학 결손이 생긴 부분이 생겨나면은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한 결손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네. 생각을 좀 바꿔야겠네요. 네, 아이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거하고 네. 부모가 옆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험을 한 아이하고 어디가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질 거냐면은 스스로 찾아서 고친 아이가 훨씬 빠르겠죠. 네. 오답 많이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한 10문제 풀었는데 한 두세 문제 맞고 세네 문제 맞는다. 그 아이는 우선 기본적인 수준이 네. 교과서도 풀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기본 학습을 해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10문제 중에 두세 문제 정도 틀렸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준이거든요. 다시 풀어오라고 합니다. 채점은 해주고 다시 풀어오라고 해요. 다시 한번. 예. 왜냐하면 실수를 해서 틀린 애들도 있거든요. 네. 풀어오면 한 두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맞아요, 다시. 실수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맞아서 와요. 근데 또 틀려요. 또 풀어오라고 해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하면, 3번 정도 하면 아이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해요. 그럴 때면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 이미. 그 문제, 한두 문제 가지고. 그러면은 답지를 보여줘요, 저는. 답지를 봐라. 네. 답지를 잠깐 보면 아이가 알겠니? 저희 열의 아홉은 안다고 해요. 이걸 답지를 보고도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답지 보고 알겠어요. 이거구나 하고 덮고 다시 풀어봐요. 그럼 맞춰요. 3번까지는 전 근데 다시 풀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 참 괜찮네요. 굳이 혼자 할수 있죠, 다? 부모가 굳이 먼저 알 필요도 없고 틀리면 다시 탑 천천히 이렇게. 그 노하우예요. 근데 답을 알려줘도 모르겠어 이런 애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답을 봐도 모르겠다는 건 이 아이가 아직 이
지금 전에 수준이 안 학년 걸 된다. 제대로 못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문제집 해설이 조금 불친절한 게 그런 거 너무 있어요. 어려워. 네. 문제집 해설을 두꺼운 걸 친절한 걸 사가지고 네네. 아이한테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웬만하면 스스로 하고요. 시중에는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예. 그 서점에 가면 문제집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프리집. 네, 프리집이 두꺼운 게 있어요. 두꺼운 거. 그걸 사고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최재원 씨처럼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데 부모가 좀 도움을 줘야 한다.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두 가지를 네. 잡았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개념을 잡았어요. 개념. 두 번째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개념을 적용하면서. 네. 단순하죠. 네.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 단순한 건데 못 아시죠,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고등학교까지 다 통합니다, 무조건. 네.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혼자 안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계획을. 그러게요. 예.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교육을 받는 아이라면 자유시간이 많이 없어요. 고정된 시간들, 밥 먹는 시간, 학교에서 수업 받는 시간 이것저것 빼면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려면 네. 사교육을 우선은 과감. 안 해야 돼요. 사교육을 하는 순간 아이들은 집에 가서 자야 됩니다. 숙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와 함께 공부 계획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보세요. 고상욱 씨 아이들 학원 안 다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학원을 다니든가 아니면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든가. 네. 학원을 다니면 혼자는 공부를 못하죠.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수학 공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장기 계획이 필요하죠. 일관성 있게 하기. 일관성 있게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공부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일주일에 2번씩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 회식 생겼어. 네. 뭐 아이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또 무슨 행사가 생겼어. 이래서 빠지면 안 되고 뭐 약속을 2번 했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날로 바꿔서라도 일주일에 2번씩은 항상 하기.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학습량을 조금 정하겠지만 네. 이제 그 차츰차츰은 아이에게 공부할 양을 정하도록 하기. 스스로. 네. 학습량도. 부모님들이 계획 세우실 때 꼭꼭 지키셔야 할 것이 뭐가 하나 더 있냐면은 아이에게 놀 시간 충분하게 줘야 돼요. 밥만 찼네. 공부는 조금만 지가 하는 양만 하게 해주고 네. 노는 시간은 많이 해도 충분히 놀게 일단 처음부터는 좀 해줘야 되고. 하여간 노는 시간을 전혀 안 주면서 공부만 해라라고 하면은 그렇죠.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렇죠. 반발하거든요. 어쨌든 사교육은 그냥 이제 사교육은, 포기를 해야 네. 되겠네요. 네, 사교육은 그래야 놀 사실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학원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굉장히 많은 양의 숙제가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서는 도저히 할 수 숙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예.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수련 일단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해야겠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일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과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데 시간하고 양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 뭐 1학년짜리를 놓고 1시간을 한다든지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 수준을 봐서 그 시간,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풀어야 될 양은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유빈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네. 어떻게 자기 시간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예. 계획하면 좋을까요? 뭐 7년째 이거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7년씩이나. 예, 사실입니다. 예. 집에 제가 봤어요. 우등생이 목적이잖아요. 우선 네. 그래도 수포자는 안 됐으면 좋겠고 우등생이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부모님들이 이 또 정보를 뭐 놓치시기 때문에 아이를 하루 종일 공부를 시키세요. 10살 아이를. 네. 그 자유시간을 확보를 해주면서 동시에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거는 3학년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입니다. 그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네. 1학년 30분. 예. 자습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2학년 1시간. 한 시간. 30분씩 이렇게 1년에 30분씩 자습 시간을 늘려가면 네. 초등학교 6학년 되면 3시간. 중학교 2학년이라고 또 3학년이면 지금 4시간 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습을. 수학은 그 50%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면 30분 정도 수학을 해야 되는데 유빈이는 90분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습을 45분 수학. 그래서 거기 깔끔하죠? 저는 2시간에. 네. 45분씩 습관을 들여주는 거죠. 예, 45분씩 그때서부터. 수학을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공부 재미있게 하는 거 정말 모든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재밌게 할 수,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재밌을까? 그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언제 공부가 재밌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초등학교 학습 업체에서 초등학생 3,3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위가 100점 맞았어요. 62%. 네. 2위가 공부하고 나서 칭찬받았을 때. 어떤 성과가 11%. 드러났을 때. 100점과 칭찬은 같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거 그 뒤에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부를 끝내고 후련함을 느꼈을 때 9%. 모르는 친구에게 공부를 알려줄 때 7%. 이게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유능감, 성취감과 관련이 있고 성취감, 무언가 해냈다는. 저는 이 첫 번째 특히 1, 2위 100점 맞았을 때와 칭찬 이 부모님들께서 이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한테 지도를 수학을 해주시면 아이가 흥미를 느끼시는데 우리 아이는 50점밖에 못 맞는데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50점 맞게 못 맞는 아이가 100점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주면 돼요. 아는 문제만. 예. 페이크가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수학 부진화를 지도를 해요. 이 아이들이 4학년인데 곱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2학년 것도 잘 못하는 수준이에요. 이 아이들이 와서 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내요. 얘 4학년인데 곱셈을 못하잖아요. 그 곱셈 문제를 2주일 동안 곱셈만 계속 풀게 해줘요. 아이가 계속 100점을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더 달라고 해요. 이제 그만 가라 시간 다 됐다 하고 제가 보내는데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것은 다 맞을 수 있어요. 아이 수준에 맞추는 학습지라면 100점을 맞을 수 있게 우리 아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오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또 한 가지 아이가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그다음 100점 맞았잖아요. 아이 수준에서 부모님들께서 칭찬을. 진짜 훌륭하다. 잘했다. 열심히 하더니 아주 성적이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우리 이윤영 기자님은 특집 그 수포자의 진실 취재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현실을 보셨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사실 보다 보면은 수학이 어려워서 학원들도 찾고 또 학원 수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수업에 지쳐서 또 이제 수학이 싫어지는 이걸 저희가 이제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재밌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게 본격화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중학교 때인데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이 수학 그 우수 학생의 비율은 급격하게 줄고 이제 수학 미달 학생의 비율은 사실상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아까 신조어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버푸어, 에듀푸어 이렇게 양산하면서 아이가 학년이 들수록 점점 더 수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 없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우등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꾸준한 있나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VCR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학 우등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비법. 바로 이 아이들에게 있다는데요. 12를 해결해줘. 같이 할 수 있어. 같이 해. 3. 고를 때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공부는 하지 않고 놀이에 빠진 아이들. 수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나왔으니까. 학생,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학 공부하는데요. 이게 수학 공부예요? 네. 게임하는 거잖아요. 아닌데요. 단순한 숫자 놀이라는 생각은 금물.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수학적 능력까지 향상시켜주는 공부법이랍니다. 교수님, 저기 친구들이 게임을 좀 수학 공부한다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저게? 그렇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도 풍부해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수학적 사고력도 풍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저기 지금 아이들이 한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냐면은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풀기 시작하세요. 김준호 교수님의 진정한 특급 비법. 아이 혼자 문제를 풀고 그 과정을 친구와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인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답니다. 예린이, 송이, 예원이 다 다른 방법을 했어. 네. 근데 예린이하고 예원이가 한 방법도 이해할 수 있겠어? 네. 혼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한 것까지 다 이해했잖아. 네.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쓸 수 있어야 돼. 수학 공부가 재밌다는 예린이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라는데요. 수학이 재미없어 멀리하다 보니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죠. 수학 공부를 더 싫어하게 됐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재미를 알게 된 예린이는 달라졌습니다. 성적도 많이 좋아졌죠? 관심이 전혀 없던 애였거든요. 정말 수학 이렇게 숙제나 겨우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몇 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숙제만 겨우겨우 하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냥 요 정도까지만 했지, 그 이상은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가 붙으니까,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단원이 끝난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이제 풀고 싶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문제집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다른 거 한번 할 수 있게 문제집 한번 나랑 서점 가서 같이 사자고.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사보는 것 같아요. 1학년 때까지도 저 문제집 한 번도 안 사줬었거든요. 네.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이 재밌어진 예린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수학적 사고력, 추론력 등이 향상되는 시간이랍니다. 예린이는 왜 수학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도 되면서 쉬워지고 이제 쉬우니까 성적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신감도 더 붙게 돼서 수학이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 수학 무등생 만드는 특급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